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, 부동산입니다. 예, 주말 잘 보내셨어요? 2월 12일 월요일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뉴스가 진짜 별게 없어요. 별게 없어서 예, 그냥 읽을 만한 뉴스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제가 어저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. 예, 보시면 이 청약 통장이냐 갭 투자냐 뭐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요. 그냥 이 이야기를 조금 뉴스 읽는 거 대신 해볼까 합니다. 제가 한 2003년도, 2004년도, 2004년도 때 들은 얘기네요. 제가 부동산 막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,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이었고, 부동산이라는 것에 내가 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, 혹은 내가 뭐 임대를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,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, 2004년이니까 한 30살 정도 됐을 때네요. 예. 그때 이제 그 스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.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민영 청약 부금 통장을 갖고 있었던 때였거든요. 지금이랑 이제 좀 청약 통장이 바뀌었는데, 그때는 이제 공공주택,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SH공사 또는 LH공사, 지금은 LH지만 그때 주택공사였거든요. 이제 그런 아파트는 청약하는 방식이 다르다. 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,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서, 이거는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 추천 방식이 아니라, 회차를 많이 집어넣은 사람일수록, 당첨이 되는 거다. 그래서 같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, 회차를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고, 만약에 회차가 똑같은 사람끼리 이제 청약을 해서 경합을 하게 되면, 이제 그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 이제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공사가 공급을 하니까 주변의 민영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고 추첨제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, 일단 오랫동안 돈을 넣은 사람은 우선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, 우리가 뭐 신도시를 짓든 택지지구를 공급하든 이렇게 주택공사가 계속 주택을 안 짓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, 그런데 주변 민영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약 저축이 왔다고, 그래서 이거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넌 이미 이제 30살이니까 너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, 만약에 네가 나중에 애를 낳게 되면, 자녀를 낳게 되면 걔가 20살이 됐을 때 세대주 독립을 시키고 청약 저축에 가입을 시켜서 그냥 매달 거기다 10만원씩, 최대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0만원이었거든요. 10만원씩 매달 넣어줘라. 그러면 10만원씩 매달 넣어주면 1년이면 12번 들어가잖아요. 10년이면 120회 들어가죠. 1200만원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뭐 15년 넣으면 한 180회, 18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30세 딱 사회생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, 30세 사회생활 시작하고, 뭔가 이제 좀 결혼하거나 해서, 좀 어떤 자리 잡으려고 할 때, 다른 애들은 이제 이런 청약통장, 이제 이 부금이나 이제 청약 예금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랑은 확 비교가 되는 게, 일단 120회가 되어 있는 청약 저축 통장을 하나 들고 있는 거니까, 뭐 그 시점에 가서 신도시나 어디에 이제 주공 아파트 분양하면 120회짜리 밀어 넣으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이게 어떤 20대, 30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었어요. 뭐 저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으니까 청약 저축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2008년, 9년 가면서 청약 제도도 개편되면서 청약 저축이란 건 없어졌고, 지금 이제 청약 통장이 이제 좀 달라졌죠. 예. 물론 이제 지금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때랑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청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, 물론 지금도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. 예. 전 자녀가 둘인데 능력이 제가 된다면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어서, 또는
재테크를 잘 할 수 있어서 자녀들한테 집 한 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좀 워낙 또 힘든 세상 아니겠어요? 그래서 좀 하나 정도씩 각각 해주고 싶은 희망사항은 있긴 하지만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가 희망하는 대로 되겠어요? 그렇진 않죠. 그냥 바람이긴 한데 결국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 자녀가 만 20세 되고 이제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세대주로 독립을 시키고 그 시점에 가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그때 가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공공분양 물량들 지금도 이제 뭐 서울 안에서도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뭐 3곡이고 4곡이고 이렇게 인기 지역들 공공분양했었죠. 근데 이런데 청약해서 당첨한 결과들 보면 커트라인이 뭐 200 몇십 회,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2천 몇백만 원씩 되는 데들이 많고요. 뭐 10년 넣는다고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,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공공택지들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가 앞으로, 왜냐하면 계속 택지들이 줄어드니까 뭐 저희 자녀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서 또 얼마나 이 통장이 쓸모가 있을까, 이제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도 있고요. 없잖아 있고요. 물론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제 공공주택지구 같은 이런 데에 쓰면 되겠지만, 또 이 요새 도심지내에 지어지는, 그러니까 이 서울 안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은 대부분 민영 통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, 재개발, 재건축 이런 방식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있는데, 또 뭐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들도 결국은 이런 청약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는 그런 도심지내 걸로 쓰려면 결국 나중에 청약 예금 형태로 이제 민간에 청약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가잖아요. 그럼 가점제 기준으로 해서 당첨권이 되려고 하면 무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지금도 뭐 강남이든 뭐 강남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기 분양 물량들 나오면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뭐 60 몇 점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나와도 사실은 30대 초반에 청약 통장 가지고는 뭐 쓸 수가 없게 되는,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줘서 쓴다고 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쓸모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, 이제 그런 회의감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한 10몇 년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옆에서 쭉 보아온 걸로 보면 그래요. 청약 통장이 되게 가치가 있었던 시절 자체가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부터 청약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했던 이런 시절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, 실제로 한 2007년, 8년 가서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었고,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장의 끝 무렵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접수는 하지만 미계약이, 물론 지금도 미계약 부적격이 있긴 합니다만 좀 수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했었고, 그리고 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이고,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폭삭 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가 2009년에 다시 확 반등하는 모형사가 됐지만, 이제 2011년, 뭐 10년, 11년 이때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미분양의 시대가 와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,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었죠. 그래서 201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그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너무 고분양이다라고 하면서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2010년부터 한 2014년? 이때까지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꽤 곤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청약 어차피 해봐야 미달 나오는 경우들이,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도 뭐 미달이 나오거나 또는 미분양이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. 지금 뭐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였죠. 분양가가 8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뭐 매물 14억, 15억 호가 나오더라고요.
그러니까 그렇게 미분양 아파트들 중에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격이 오른 사례들이 나왔고, 이 기간을 따져보면 이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15년부터는 청약통장들이 되게 이제 의미 있게 사용되면서 2015년, 16년 이런 때 이제 경쟁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청약통장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지만 2015, 16, 17, 18 올해가 이제 4년차 정도 되는 거죠. 예. 이제 지금 필요한 시점이 몇 년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올라가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 다시 이제 청약통장을 또 잘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, 또 뭐 지금 미래를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항상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없으니까 또 다시 하락장이 온다. 경기 순환 국면에 따라서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시절 가면 이제 지금과 같은 또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시절이 오겠죠.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아이들 이름으로 뭐 집 한 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, 뭐, 아이들의 아이들 나이가 30세 돼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뭘 사주려고 하면, 예, 그 당시에 가서 이제 돈을 주려고 하면 뭐 증여세도 많이 내야 될 거고, 집값도 훨씬 지금은 다 비쌌을 거니까 되게 어려울 거고, 청약통장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공공주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청약 저축 개념으로 지금 만능 통장을 그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,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한들 결국 도심지 안에 있는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,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몇 년 전의 일들이 조금 생각났습니다. 이 몇 년 전이라고 하는 게 한 4년 전?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15년, 아까 부동산 청약통장이 막 쓸모있기 시작해지는 시점들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활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물론 지난 하락장에서도 서울 도심지 내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은 꾸준히 되게 가격들을 잘 버티고 있었고요. 그리고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었거든요. 물론 전세 가격들이 더 그 시절에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,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마포역 공덕역 주변에 있는 20평형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4억대 중반? 그러니까 전세 한 4억 끼고 4억 5천 정도는 살 수 있었던, 한 5천만 원 현금 있으면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. 시기적으로 더 암울했을 때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. 한편으로는 이제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했더니 강남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,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. 돌이켜보면 이제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.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도 짧고 굵게 오지 않아요. 제가 경험했던 지난 하락장은 아주 길게 되게 고통스럽게 왔어요. 이게 확 해서 올라가는 이런 굴곡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되게 심리적으로 지치게끔 막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하락장이 왔었거든요. 저도 그 시절에 이제 말 그대로 좀 오버잇했던 이런 물건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유지하기 힘들었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정리하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, 그런 시절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,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런 시절, 심리가 완전히 그게 바닥을 기는 시절,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이 대출 많이 받고 집 산 사람들,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이라고 얘기하는,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.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어떻게 뭐 하우스 푸어인데, 뭐 하우스 푸어에서 살아남는 법, 뭐 이런 책이 되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.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가면 집은 뭐 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. 본질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
더 이상 미래가 없다. 그런 심리가 되게 팽배해지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. 북카페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절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겠다. 이 베팅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자녀들한테 뭔가를 집을 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이 온다고 하면 지금 이제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가 5천만 원까지가 이제 증여 공제가 있고,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있으니까, 만약에 뭐 5천만 원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고 하면, 이제 증여세를 내더라도, 이제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돈을 주고, 이런 식으로, 이게 소위 말하는 전세가 높은 금액을 끼고 사주는 게 갭투자잖아요. 뭐 이런 갭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,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. 왜냐하면 이거는 매수하는 시점 자체를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면 상승하는 시장의 상승분을 자녀의 소유하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얘기를 이제 오픈 카톡방에서 사람들하고 잠깐 했더니 이제 막 그 자녀에 대한 증여 얘기가 나오는데 2천만 원까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공제가 가능하니까 증여를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공제해주고 10살, 11살 되면 이제 그 10년 지났으니까 기념으로 또 2천만 원 증여해주고,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0세, 만 20세에 지나서 미성년이 지나면 이제 그렇죠. 20세가 딱 넘은 시점에서 증여를 하면 그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잖아요. 그러면 20대 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? 9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증여세 안 내고. 뭐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. 활용하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증여를 미리미리 하려고 한다.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. 뭐 저도 아직 자녀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먼 미래의 일이고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,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제 블로그에 썼더니 하락장이 다시 올까요? 막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청약통장은 사랑입니다. 역시 청약통장이나 이런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.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. 자, 언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지만, 한번 미리미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한다고 하면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좀 더 결단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, 또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슈이기도 해서 한번 오늘 읽는 뉴스 대신에 뜬금없는 얘기로 영상을 하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부동산이었습니다.